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 분위기를 보면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공매도를 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죠. 물량을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리는데 뭐 오늘 새벽처럼 미국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 언젠간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계 기업을 전부 다 더해도 지금 CATL이나 BYD보다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많이 되고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자금을 펀드처럼 모아가지고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력, 그리고 지금 현지화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형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요, 그 소부장, 뭐 후공정, AI 뭐 연관해서 세부 영역 중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흐름이 또 있을까요? 일단 순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소부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장비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순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고,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린 거는 BCNC라든지 월덱스 같은 기업들, 코미코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장비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이게 좀 부담이 돼, 나는 늦게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어 안정적으로 라고 한다면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오늘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유리기판 쪽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반도체 흐름이 장비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소재 부품 움직이고 항상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쪽이 글라스 기판 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단기간 이 흐름에 편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장비 쪽을 좀 보고, 그리고 조금 나는 그래도 그 2차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재 부품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제일 좋은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는 잘 모르면 삼전과 SK하이닉스. 이게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 분위기를 보면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공매도를 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죠. 물량을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리는데 뭐 오늘 새벽처럼 미국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 언젠간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SK하이닉스 10월 달부터 매도 엄청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올 때가 그때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가장 궁금한 쪽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여전히 그 전동화라고 하는 큰 방향성은 유효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이제 고객사의 재고 조정 이슈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장님은 2차 전지 산업 방향성을 훼손이 아닌, 아니면 속도 조절 국면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식을 바꿔야 될 시점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산업의 방향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속도 조절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도 애매한데, 일단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1월 달, 12월 달과 1월 달 넘어오면서도 2차 전지가 좀 올라왔는데, 일단 2차 전지 제가 뭐 종이를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뭐 이건 회사 내용이라서 사실 답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지금 2025년도 12월 달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비내연 기관차인 전기차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앞질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도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가 뭐 2차 전지 이야기하면 ESS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EV,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게 변동성 나오면서
전고체 많이 움직였는데 ESS와 전고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2차 전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뭐 추가적으로 로봇에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외에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2025년도 12월 달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가 늘었다면 배터리의 탑재량은 15%가 늘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양극재 출하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기업이 CATL이고요. 2위 같은 게 지금 BYD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3, 4, 5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세계 기업을 전부 다 더해도 지금 CATL이나 BYD보다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많이 되고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 대한 캐파를 가져간다면 메리트가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 기업들에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전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더 올라오게 되면 아마 숏 스퀴즈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공매도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2026년도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실적이 올라올 거예요. 요거 다 긍정적이에요. 다 긍정적인데 다만 우리가 팩트는 알고서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탑재량 자체는 양극재 기준으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해보면 무조건 올라갈 만한 내러티브는 아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주가는 저는 하반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 코스피랑 코스닥 말씀드리면서 같이 밀리면 코스피 사겠다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랑 2차 전지 밀리면 반도체 살 반도체를 산다. 그러니까 이게 내러티브적인 측면도 좋지만 일단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반도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중국 쪽에 많이 좀 점유율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23년도였나요?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우리 시장이 그 대부분 중국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잡아먹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되게 팽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차 전지가 다 오른다 이러는 장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고객사의 확보 여부, 수요의 가시성, 원가 구조 같은 요소에 따라서 기업 간의 격차가 커질 텐데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핵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도 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대형주를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CIS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 기술 쪽과 미래 지향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좋고요.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는 PNT 같은 기업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성질을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ETF라든지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 만한 자금의 여력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물론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더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형주가 주는 그런 안정성을 고려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닮은 대형주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부품주들 다 못 갈 때 혼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LG 에너지솔, 삼성 SDI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이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전고체가 생각보다 양산 시점이 좀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안 됐었는데 2028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 갈 때 약관에 2차 전지 추가하면 막
주가 올라가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2차 전지를 사업을 하겠다고 약관에다가 포함을 했는데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였다. 당시에는 막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그 상승률을 좀 초과 수익을 많이 얻고 싶어서 맞아요. 중소형주들 투자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대형주만 사서 좀 잘 보유를 해도 진짜 우리 시장에서 많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어떤 트레이드 그런 어떤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야기를 했고 다음 좀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뭐 2차 네. 전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너무 저는 궁금합니다. 조방원 네. 조선방산 원전에 관한 좀 질문인데요. 조선방산 원전이 이미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과 그죠. 방산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 섹터가 단기 주가 관점이 아니라 수주랑 뭐 실적, 현금 흐름의 어떤 사이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좀 단계에 와 있을까요? 오늘 저 진짜 많이 뜯어먹네요. 맞습니다. 뽑아 먹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진짜 많은데 네. 일단 조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조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 연초에 한번 예.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 올해 연초에 강세를 보였던 게 요 아마 아시겠지만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어요. MRO. 그렇죠? 군사업, 뭐 잠수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더 부여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붙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올해 연초에도 한번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군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주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캐파 확장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던 상태에서 반도체라든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다른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이 몰리고 자금이 쏠렸다가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조선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MRO와 관련돼서 이 군함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N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액션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게 변한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지나갔었던 요 LNG를 잠궈버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LNG 쪽에 대한 LNG를 개발해야겠다, 에너지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이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뭐 알래스카 LNG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 만약에 LNG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LNG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캐리어죠. 그래서 LNG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운반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MRO와 LNG 두 가지인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크게 보자면 결국엔 트럼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요 항만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미국은 정말 상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다만 제가 조선 쪽을 볼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I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향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수주 잔고가 굉장히 꽉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배를 언제 만드는 걸까? 얘들은 도대체 언제 이게 매출로 잡힐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화오션에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결국엔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2분기와 3분기 때는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작년 3분기나 작년 2분기 때 나온 실적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가 수주를 했었던 물량에 대한 재무제표가 반영이 된 거고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실적들 같은 경우는 그 저가 수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관점으로 좀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 유동성이 이런 어떤 한 섹터에 몰리지 않고 하부 산업, 뭐 이제 부품 중소형 기업으로 좀 확산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뭐 조방원 중에서도 대장주 이후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접근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대형주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대형주의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네.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방산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우리가 우주항공 쪽과 엮이면서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규모가 좀 작아서 제가 기업 이름은 방산 쪽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현대건설을 좀 보시는 것도 현대건설.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현대차 말씀드렸을 때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밸류 자체가 원전 쪽으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뭐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보성 파워텍도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철탑을 만들고 송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에너지 발전소들이 대체적으로 서해와 동해와 남해에 있거든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에너지원은 우리가 알뜰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륙으로 보내면 더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뭐 철탑이나 이런 송전 망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원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전, 태양광 어쨌든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원을 보내고 분배하고 뭐 전압 자체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력기기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원전 하나만 엮여 있는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전력 설비랑 같이 그죠.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봐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교집합을 가진 기업들로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력 설비 쪽을 그래서 결국엔 또 파생돼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미국의 송배전망 같은 경우도 1950~60년도에 이미 다 인프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 인프라가 되게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력 설비 쪽이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케이블까지 전부 다 좀 수혜를 봤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미 많이 주가가 그 덕에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전선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인프라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밀리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계속해서 깔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지만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쪽에 대한 인프라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AI 그죠. 데이터 센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일반적인 오피스를 짓는 데 들어가고 있는 전체적인 지출보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지금 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입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멕시코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변압기 쪽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좀 올라왔거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보다 효성중공업보다 굉장히 규모가 좀 작고 사실 우리가 그 기업의 멀티플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일전기가 저는 가장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일전기가 오늘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오는 모양새를 본다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AI 반도체 쪽에 대한 내러티브가 연결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장을 우리가 전력기기도 좋고 원전도 좋고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AI 트렌드에서 반도체 쪽에서 원전과 전력기기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길목을 좀 잘 지키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남겨두고 네, 있는데 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스페이스X 요새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주간 맞아요. 상승률을 보더라도 월간 상승률을 보더라도 항상 상위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스페이스X 관련 이슈인데 XAI와 합병 이야기도 나오고 테슬라랑 합병된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가 이제 주요 주가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내 우주항공 테마주들 특히 뭐 이제 스페이스 관련된 특히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국내 종목 흐름들을 볼 때 이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상장이 된다, 합병이 된다 이런 이벤트 관련돼서만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구조적 성장의 신호인지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적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우주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성장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성장이라고 본 게 맞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오늘 상한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뭐 세트랙아이라든지 HVM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구조적 성장은 맞다라고 보지만 주가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데 어쨌든 구조적 성장은 맞는 것 같고 스페이스X가 만약에 올해 뭐 6월달에 상장이 될 IPO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시장이 큰 대여가 상장이 되면 전반적으로 자금을 끌어가는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 같은 경우도 최대한 늦게 상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방산과 우주항공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10위권, 7위권, 8위권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서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잘 안 준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죠. 재작년에 개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예산 배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사라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기관이죠. 나사를 알고 있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발사체에서는 나사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쪽으로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게 부담이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방산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많이 드리다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방산 쪽에서 저평가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을 보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주를 보면 그때는 저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산에서 저평가에다가 우주항공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더 매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를 굳이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방산 쪽에서 캐시카우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이제 방산 쪽이 이제 저평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나토에서도 보게 되면 그 GDP의 원래 2% 정도를 맞아요. 이제 방산에 할당을 하고 있었는데 방위 이제 산업 비용으로 이제 예산을 할당을 했는데 이게 5%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안에서도 무기 획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상 방산은 기대할 구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대할 구간이 없다라고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우선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좀 밀리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 지금 나토가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예. 이제 5%까지 올리면 10%가 올라갈 때마다 1,000조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가 올라간다면 이제 3,000조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5%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게 뭐냐면 결국엔 유럽에서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물량들을 많이 수주를 안 주지 않을까, 발주를 많이 안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자금을 펀드처럼 모아가지고 예.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력 그리고 지금 현지화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래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방산이라고 한다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 갑자기 맞아요. 북한이랑 네. 미사일 쐈다라고 하면 변동성 테마성 나왔었거든요. 정도. 테마성으로 나오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뭐 수출입은행에서 자본금 한도를 늘려주면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뭐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자기는 경찰 국가의 지위를 누리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예. 자주국방하면서 이렇게 지금 스토리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산 쪽 같은 경우도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관점에서는 우선순위 조금 관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정세 자체가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정말로 미국이 세계 경제 노릇을 하지 않고 맞아요. 뭐 말라카 해협,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이라도 빼면 정말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우선순위는 AI 내러티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항상 선두에 서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알아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딱 하나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중순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마이크론 실적 내놓고 나서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의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수치도 많이 안 보게 되고 예. 약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비중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재미없어 보이겠지만 현금 비중이 지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휴도 좀 길게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N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N저가 나오면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예. 달러가 강세로 가면 금과 은이 약해지죠. 약해지죠. 금과 은의 가격이 내려가고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버리지를 사용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 하나는 현금 비중, 한 가지는 엔화의 흐름. 엔화의 이렇게 좀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갑자기 돌아가 버렸네요. 예, 아니요. 근데 예.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까지 좀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출연 제의 드리면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나와야죠. 예.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차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사이트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